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정기선, 용선 계약에 있어서 하역비 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이제 이어서 배울 내용은 정박기간, 레이데이스 혹은 레이타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해지냐면 선박이 이제 그 항구에 들어가서 하역 작업, 우리가 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뭐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고 작업을 오랜 기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하역 작업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가 항구에 묶여 있을수록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라는 거는 돌아다니면서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서 여러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항구에 묶여 있는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 손실이기 때문에 보통 용선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정박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하역 작업을 마무리 지어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선박 같은 경우에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한 사용 연한을 한 30년 정도로 잡고 있어요. 30년 정도로 잡고 있고, 우리는 자동차는 보통 한 사람들이 한 10년 타죠. 10년 타지만 감가상각은 뭐 한 4년 만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행기는 좀 부품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엔진하고 동체의 그 사용 연한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비행기를 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배는 한 3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싸요. 배가 비싸기 때문에 뭐 대형 벌크선이라든지 아니면 최신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만약에 그리고 뭐 LNG선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보다 더 비쌉니다. LNG선이. 그렇기 때문에 뭐 몇천억을 하는데 3천억짜리 배라고 칩시다. 벌크선, 그냥 대형 벌크선에 3천억짜리 배라고 치면 그거를 30년 동안 탄다고 치면 1년에 100억이에요. 1년에 100억. 1년에 100억이죠. 그리고 1년에 365일이 있으니까 100억을 365로 나누면 대충 뭐 자세하게 계산을 할 필요 없이 한 2, 3천만 원 될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막말로 하루에 배라는 거는 아무 일도 안 하더라도 2, 3천만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뭘 해야 돼요? 다니면서 운임이라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박 기간을 정한다라는 거죠. 빨리 끝내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약정하는 방법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간습적 조속하역, CQD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항구에 있는 간행과 간습대로 최대한 빠르게 끝낸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각 항구마다 간습이란 게 뭐 공통되면 좋겠지만 로컬 룰이란 게 뭐 지각각이죠. 그리고 최대한 빨리 끝낸다라는 게 뭐 제가 그때 선적 조건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ASAP라고 했을 때 네가 생각하는 ASAP와 내가 생각하는 ASAP는 다를 수 있죠. 분쟁 유발을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잘 안 쓰이고요. 그 다음 연속 24시간 런닝 레이데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냥 하역 시작부터 하역 끝까지 그냥 연속되는 시간으로서 재는 거예요. 그냥 달력으로 세는 겁니다. 3일, 4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중간에 일요일이나 공휴일 내지는 예를 들어서 눈보라가 쳐서 항구에서 하역 작업을 못했어요. 태풍이 쳐서 하역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도 어차피 달력으로 세니까 다 셉니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나온 방식이 호천 작업일, weather working days입니다. 말 그대로 날씨가 좋아서 하역 작업이 가능했던 날만 세는 겁니다. 그리고 이 weather working days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Sunday holiday accepted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날짜 셀 때 일요일하고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1월 1일부터 3일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목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걸리는데 이게 런닝 레이데이스라면 토요일 날 끝나야 되지만
whether working days 해가지고 Sunday, holiday, excepted로 조건을 달아버리면 토요일 쉬는 날이죠. 예, 일요일도 쉬는 날이죠. 예, 월요일에 끝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일요일에 공휴일을 일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부두란 게 뭐 사실 그리고 거의 뭐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 부산항이나 뭐 인천공항 이런 데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일을 했다. 일요일날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정박 기간에 산입을 하겠죠. 예, 그런 경우도 여기 지금 밑에 파란 박스에 나와 있듯이 정박 기간에 산입하는 방법, 아니면 실제로 일요일 공휴일 중에 일을 했으면 산입하고 아니면 산입하지 않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박 기간을 용선 계약서상에 이제 정박 기간을 정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3일이라고 정했을 때 이 정해진 정박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일종의 연체료, 일종의 뭐 벌금을 묻니다. 그게 이제 디머리지라고 하는 채손료에 해당됩니다.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약속된 기간을 어겼으니까 배를 빌린 용선자가 선주에게 어떤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준 거랑 진배 없죠. 그래서 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이게 용선 계약서상에 정해져요. 채손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반대로 채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근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출료인데, 약정된 기간보다 빨리 하역 작업을 끝내게 되면 이거는 반대로 선주가 배 빌리는 용선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상금이라고 해야겠죠. 보통 한 채선료의 한 2분의 1 수준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용선 계약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뭐 운송에 있어서, 국제 운송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컨테이너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개발 국가든 아니면 구공산권 국가든 아니면 선진국이든 그것이 아시아든 유럽이든 북미든 남미든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컨테이너는 통일된 규격입니다. 통일 규격이에요. 물론 길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20피트짜리가 있고요. 40피트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피트짜리 두 개 붙이면 40피트랑 딱 맞아 떨어져요. 딱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떠한 항구를 가든 어떠한 배를 타든 그게 컨테이너 선이고 컨테이너 항구라면 규격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쓰이는 컨테이너를 거기 보내도 쓸 수 있고 저기로 보내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딜 가나 같은 규격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게 선박이나 항구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그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그 트레일러도 결국에는 사이즈가 같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왜? 컨테이너가 똑같은 사이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컨테이너가 예전에 컨테이너가 없던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 개별적인 나무 상자라든지 개별적인 나무 뭐 종이 상자라든지 아니면 뭐 포대나 마대 이런 데다가 담아서 옮겼어야 됐어요. 그러면 훨씬 많은 양의 많은 횟수를 오고 가고 사람도 그만큼 많이 쓰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컨테이너가 사용됨으로 인해서 훨씬 그 빈도수나 효율성이 증대됐죠. 빨라졌죠. 하역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여러 상자를 그냥 컨테이너 안에 집어넣기만 하고 그 컨테이너를 옮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생겼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컨테이너가 트럭, 육상 운송 용구, 그리고 선박 이런 데 이제 적절하게 한적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규격이 같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졌느냐, 내 창고에서 상대방의 창고까지 컨테이너를 개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간 운송, 문전간 운송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장점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안전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가 철로 만듭니다. 철로. 뭐 이게 일종의 창고 역할을 하는 거죠. 움직이는 창고죠. 여기다가 화물을 집어넣고 있으면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도 되고 그런 것들이죠. 예전에는 나무 상자 이런 거 쓸 때는 망치나 도리깨 같은 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깨 부셔가지고 물건 빼갈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철로 만들어졌잖아. 구멍 뚫어내려면 하세월입니다. 그렇겠죠? 망치로 두드린다고 저 뭐 구멍 나겠어요, 저거? 그런 안전성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운송이 사용됐고 컨테이너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60년대 이후부터 이제 컨테이너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고 그렇게 이제 운송의 중심 이게 빨리 그만큼 편했기 때문에 빨리 확산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컨테이너 항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는데 컨테이너 항구들에 대해서 이제 요약 요약을 해야 되나 조감도로 해야 되나 뭐 요약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대충 저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뭐 사실 뭐 실제 모습은 조금 그 각 항구마다 조금 판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렇게 생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박이 접안을 하는 선석 그걸 이제 berth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하역비 처리할 때 그 조건들 중에 보면 라이너 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라이너 텀의 다른 말이 berth 텀입니다. 그래서 그 선석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뭐 경제 뉴스 나오거나 애국가 나올 때 나오는 그 대형 크레인 있죠. 그걸 이제 겐츄리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그거 외에도 설명하고 싶은 그 핵심적인 시설이 뭐냐면 아래쪽에 4번에 컨테이너 야드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이렇게 부르는데 부두에 가보면 부산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컨테이너가 부두 옆에 야적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일부러 쌓아놨냐가 아니라 컨테이너는 뭐 일종의 컨테이너 대기 장소예요. 거기가 자기가 실릴 배가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배가 들어오면 이게 시퀀스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싣는 순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먼저 내리는 애를 뒤에 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퀀스에 따라서 이제 여기 마샬링 야드로 옮겨져서 겐트리 크레인에 의해서 선박에 적재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컨테이너의 대기 장소다, 대기소다, 대기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곳이 컨테이너 야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위에 5번에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 해가지고 CFS, 우리말로 뭐 컨테이너 처리소, 뭐 이런 식으로 조작장, 컨테이너 집하소, 뭐 이렇게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 이건 뭐냐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컨테이너를 혹시 뭐 실제로 열어본 사람들은 여기는 없겠지만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가건물, 임시 사무소 같은 데 들어가 본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거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큽니다. 그 내부가. 컨테이너는 국제 규격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본 그 가건물이 실제 컨테이너 사이즈예요. 20피트짜리. 그러면 이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운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운송을 의뢰하는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어떤 송화인의 입장에서 내 화물이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울 수도 있고요. 컨테이너 하나를 다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는 경우를 FCL, 풀 컨테이너 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화물이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우지 못하는 화물, 이거를 less 컨테이너 로드라고 해요. LCL 화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컨테이너 운송을 들여다보면 운송되는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풀 컨테이너 로드라고 친다. 내가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다 채운다. 그러면 컨테이너 운영하는 이 해운선사 쪽에서 컨테이너를 보내줘요. 빈 컨테이너 보내줍니다. 그럼 내가 거기다 채우고 그 자리에서 바로 봉인해가지고 컨테이너 문 닫고 바로 어디로 보낸다? 컨테이너 야드로 갑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야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선박이 들어오면 화물에 선박에 이제 적재하고 이제 출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할 수 있다? 이게 문전간 운송 앞에서 얘기한 장점. 내 창고나
내 공장에서 바로 컨테이너 야드로 들어간다는 거죠. CY로 들어간다는 거죠. CY로. 근데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컨테이너를 내가 하나를 다 못 채운다. 3분의 1밖에 못 채운다라고 한다면 3분의 2를 비워서 간다? 그만큼의 손실이 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위를 뭐 컨테이너 하나당 이렇게 받기 때문에 컨테이너 개당으로 받기 때문에 채워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처럼 컨테이너 하나를 다 채우지 못하는 다른 하주를 만나서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죠. A 하주, B 하주, C 하주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컨테이너를 하나를 채우는 작업을 혼재한다. 컨솔리데이션 한다 그러는데 이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가 저기 나와 있는 CFS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컨테이너가 완성이 되면 이 컨테이너를 어디로 보낸다? CY로 보내서 대기 타고 있다가 물품이 선적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못 채우게 되면 내가 컨테이너 하나를 전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LCL 화물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내가 문 앞에서 물건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컨테이너가 작업이 되고 컨테이너가 봉인이 되는 것은 부두 시설을 피어라고 하거든요. 이 피어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서 물품이 선적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 혼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CFS, 그리고 컨테이너가 선박에 선적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를 CY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FCL 화물이냐, LCL 화물이냐에 따라서 이 컨테이너 운송의 유형이 조금 나뉩니다.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게 CY, 다른 말로 FCL, 또 다른 말로 도어 투 도어.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상대방 수화인에게 컨테이너를 통째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운송 도중에 컨테이너 문이 열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봉인해서 화물 담아서 쭉 보내서 컨테이너 야드에서 작업해서 선박에 실려서 선박 운송을 해서 목적지 양육항에 내려서 컨테이너 야드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바로 수화인한테로 넘어가고 수화인이 문 열어봅니다. 이 경우를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내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보내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물건을 받을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한테 보낼 물건을 같은 나라 소재하고 있겠죠. 이 수화인이 A, B, C 수화인이 같은 나라에 있어가지고 송화인이 각각에 보내야 될 물건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야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보내지는데 목적항에서 내렸을 때는 바로 컨테이너 야드로 가는 것이 아니라 CFS를 들려야 됩니다. 왜? 각각의 개별 수화인한테 배분해 주는 작업, 분배하는 작업, 적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주에게로 가겠죠. 그래서 컨테이너가 내 문 앞에서 출발해서 항구에 도착해서 CFS에서 문이 열려서 개별 하주를 찾아가는 그 경우를 CY, CFS, FCL 화물이었다가 LCL 화물이 되는, 그리고 도어에서 피어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FS, CY도 있어요. 요건 반대죠. 여러 송화인이 한 명의 수화인한테 보내는 경우. 그러면 이게 반대가 돼서 CFS, CY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남았죠. 뭐죠? CY가 아니라 CFS, CFS. 여러 명의 송화인이 여러 명의 수화인. 이게 그야말로 제대로 된 LCL이죠. LCL.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개별 하주의 화물을 CFS에서 혼재 작업을 해서
나중에 목적항, 양육항에 도착해서 개별 하주에게 적출하는 그런 식의 이루어지는 운송도 있다. CFS에서 CFS로 LCL 화물이 LCL 화물로 가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의 운송의 운임을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그 전에 용선 운송이나 그 재래식 방식의 운임 산정하고 조금 다르게 품목별 운임이 적용이 됐어요. 커머디티 레이트라고 해서 뭐냐, 이 물건이 뭐 가지는 성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이게 뭐 책이다, 이게 뭐 옷이다, 이게 뭐 농산품이다, 아니면 전자제품이다, 기계다, 이런 것에 따라서 운임을 달리하는 거죠. 성질을 고려해서. 그러다가 여기 나와 있는 Freight All Kind Rate, FAK Rate, 우리말로 무차별 운임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컨테이너 안에 실리는 화물의 성질이나 성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대당 얼마, 컨테이너 한 대당 얼마의 방식으로 운임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앞에 있는 커머디티 레이트와 무차별 운임이 절충되어 있는 방식도 있어요. 이 뭐 품목을 조금 이제 대분류를 해서 좀 쉽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 거, 그게 이제 커머디티 박스 레이트라고 해서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비용도 있습니다. 부대 비용은 이 부대 비용 갖고 여러분들이 할증료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할증 운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차지라는 거는 기본 운임에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는 거예요. 서차지. 근데 부대 비용이란 건 운임이 있고 운임 말고 별도로 내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워페지. 이거는 뭐냐면 부두 항만 시설 사용료에 해당이 됩니다. 커요, 이런 부분. 부두 이용료. 그리고 THC, 터미널 핸들링 차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화물이 컨테이너 야드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 선박에 선적되고, 그리고 화물이 목적항에 들어와서 양육되어서 컨테이너 야드를 빠져나가는 데까지에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THC라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선적 비용, 하역 비용 뭐 이런 것들이 THC에 해당이 돼요.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뭐 일괄적으로 운임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스티브 도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하는 것이,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커텀스 할 때도 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도 했고 하지만, 인커텀스에서는 뭐 물품에 대해서 뭐 양육 비용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커텀스에서 제정하고 있는 양육 비용 처리나 이런 것들이 실무적 간행과 서로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인커텀스 2010의 서문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제로 THC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한다기보다는 그렇게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리고 CFS 차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LCL 화물을 혼재 작업하고 하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이거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국제 복합 운송이다. 국제 복합 운송. 복합 운송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접근이나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등장할 수 있는데, 공통된 점만 말을 하면 보통 복합 운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실제 운송이 육상 구간에서 트럭으로 운송이 돼서 뭐 항구에 도착해서 항구에서 해상 운송을 해서 목적항까지 가고, 그 목적항에서 다시 트럭으로 옮겨져서 최종 목적지 간다라고 친다면 결국에는 육상 운송이 일어나고 해상 운송이 일어나고 육상 운송이 일어나는 이런 시스템인데, 복합 운송은 뭐다? 한 명의 운송인이, 한 명의 복합 운송인이 이 전체의 운송 구간에 대해서 하주와 하나의 계약, 하나의 복합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단일한 책임, 단일의 책임을 지고, 그리고 단일의 운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의 복합 운송 서류를 발행하는 것을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 운송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 중간에 해상이 아니고 뭐 항공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예, 이종 간, 그러니까 다양한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 운송 방식이 사용되고 그 전체 운송 구간에서 한 명의 운송인이 전체를 다 책임지고 하는 것을 복합 운송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깊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실제로 많은 형태의 복합 운송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냐라고 본다면 MVOCC의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 MVOCC가 뭐냐면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라고 해서 실제로 선박이나 트럭을 소유하지 않고 일종의 중개 역할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배 한 척 없어. 한 척도 없어. 차도 한 대도 없어. 근데 이제 하주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 운송 계약 체결해가지고 나한테 화물을 주면 내가 알아서 해상 운송 계약도 체결해가지고 선박 수배해서 옮겨주고 내가 육상 운송 구간에도 트럭 수배해가지고 네 화물 옮겨줄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수수료를 중간에 받겠죠. 실제 그러면 이 복합 운송인이 중간에서 하주와 실제 운송인, 실제 해상 운송을 수행하는 해상 운송 선사들하고 중간에서 운송 계약 대리로 체결하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운송 주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런 사람들을 뭐 운송 주선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영어로 프라이트 포워더라고 하기도 하고 뭐 포워더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혹시 물류 쪽에 관심이 있어서 뭐 물류 쪽 기업들을 검색해 보거나 하면 뭐 회사 이름 중에 무슨 포워딩, 무슨 포워더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주로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중간에 운송 계약 체결해서 개별적인 각각의 운송 수단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접근을 해서 개별 운송 계약 체결하고 중간에 수수료 먹고 여기서 그러니까 하주한테 받은 운송료 중에서 일부를 해상 운송인이나 육상 운송인한테 지급해야 되겠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해주냐면 실제로 그 기업들 중에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 중에 자기 스스로가 자사의 어떤 뭐 물류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물류 창고를 확보하고 있다든지 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뭐 그럼 운송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뭐 화물을 뭐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창고 보관, 물류 창고 수배해가지고 뭐 창고 보관 서비스도 해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까지 하냐면 뭐 이런 포워딩 업체들, 물류 업체들 중에서 뭐 간세사나 이런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수출입 통관까지도 대신해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복합 운송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운송 주선인, 뭐 프라이트 포워더들은 뭐 수수료 장사를 하는 셈인 건데 이 포워더들한테 화물을 맡기는 수출입 기업들은 어떤 이유로 맡기느냐?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더 싸지 않느냐? 더 쌀 수는 있지만 업무가 가하게 되죠. 편하잖아요. 그냥 한 번에 주면 자기가 알아서 뭐 다 운송수단 수배하고 창고도 수배하고 뭐 통관도 알아보고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 생기면 나는 내가 계약한 복합 운송인만 박살내면 되잖아. 조지면 되잖아. 소송 걸어가지고. 얘가 다 책임지니까.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단일의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역업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수출만 한다거나 수입만 한 그런 회사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수출 수입 중에 안 하는 회사는 없어요. 절대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되게 뭐 시장 자체가 작아서 무역업을 다 하는데 기업 내부에 물류라든지 이 무역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물류 무역 전담 부서가 없다는 말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아웃소싱 주는 거죠. 물류 기업한테 다 아웃소싱. 아니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수출입 물량을 그 자회사에 몰아주거나 그게 대표적으로 글로비스라든지 뭐 그런 업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닥이 실제로 보면 물류 업체, 물류 기업, 물류 회사라고 하는 거는 뭐 되게 영세합니다. 되게 영세요. 뭐 CJ 대한통운이나 뭐 글로비스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영세합니다. 그리고 뭐 제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중간에서 수수료 장사한다는 게 결국엔 수수료 장사잖아. 내가 여기 뭐 트럭 수배해주고 내가 뭐 선박 운송 해운에서 연락해가지고 컨택해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화물 실어주고 뭐 중간에서 수수료 장사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핵심 역량이 되기가 어렵단 말이야. 기업들이. 그러면 이 수수료 먹는 이 장사란 게 누가 하든 비슷해요. 누가 해도 비슷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엄청 올라가지만 내가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남도 만들 수 있으면 그게 과연 기술적 우위나 사업적 우위가 있는 게 아니죠. 뭐로 넘어가요? 결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런 물류업체들이 수수료 장사 해먹는 물류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할 거면 결국에는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되게 짭니다. 물류업체들 가보면 깜짝 놀라요. 초봉 들어보면. 그래서 물류업체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말린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어요. 보통. 뭐 물론 약간 큰 대형 기업들 있죠.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뭐 한진이라든지 뭐 저 글로비스라든지 그런 데는 뭐 오케이 뭐 나쁘진 않지만 다른 그런 이쪽의 업체들은 되게 영세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선박도 보유하고 있고 비행기도 갖고 있고 트럭도 갖고 있고 물류 창고도 갖고 있고 그런 복합 운송인은 없어요 세상에. 있다면 뭐 UPS 같은 회사들 비행기 많이 갖고 있는 페덱스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비행기가 몇십 척이 되죠. 그런 외국의 이제 대형 특송업체들은 그게 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 복합 운송의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 운송의 형태라는 게 뭐 랜드 브릿지, 뭐 육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동아시아에서 물품을 보낼 때 이제 유럽으로 보낼 때 물론 선박에다가 실어가지고 이거를 뭐 인도양을 통과시키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시켜서 유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더라. 북미 대륙을 일종의 징검다리, 일종의 육교로 이용을 해서 넘겨 보내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나 동아시아에서 선박에 태워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보내서 미국 서부에서 뭐 트럭이나 기차를 태워서 미국 동부로 가서 미국 동부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런 루트를 이제 랜드 브릿지라고 하는 겁니다. 복합 운송 실제로 복합 운송이 나타나는 어떤 형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랜드 브릿지고 여기 밑에 보면 미니 랜드 브릿지가 있고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별다른 게 아니고 유럽까지 가는 게 아니라 미국 동부로 물건을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동부까지 가는 것보다 서부로 보내서 서부에서 자신들 이제 국내 운송이죠. 트럭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동부를 보내거나 아니면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는 뭐예요? 미국의 중부 지역, 뭐 시카고라든지 뭐 그런데 보내는 중부 지역으로 보내는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로키 산맥 동쪽 산악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뭐 OCP라든지 뭐 IP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리버스 ICPI 해가지고 파나마 운하로 보내서 파나마 운하에서 미국 남부로 들어가가지고 미국 남부에서 물건이 뭐 뿌려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복합 운송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일종의 랜드 브릿지예요. 뭘 랜드 브릿지냐면 요새 유럽으로 갈 때 비행기 타고 이거 지금 해상 운송과 관련된 랜드 브릿지인데 비행기도 일종의 랜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유럽으로 직항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비행기 값이라고 해야 되죠. 그걸 절약하기도 하고 뭐 일정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어떤 경우로 많이 있냐면 아부다비나 두바이를 경유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굴지에 탑 10 안에 들어가는 주요 대형 항공사들이 그 지역을 근거로 하는 항공사들이 많아요. 들어봤을 거예요. 뭐 에미레이트 항공이라든지 에티하드 항공. 그거 거의 항공사 순위 탑 랭킹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항공사들이 이제 그런 항공사들이 그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편수가 많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운임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타고 가요. 환승을 하잖아요. 사람도 싼데 당연히 화물도 싸겠죠. 예, 그런 식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일종의 복합 운송 이용, 랜드 브릿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 운송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공 운송. 항공 운송이 이 사람과 화물을 대륙 간에 대량으로 운송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불과 한 6,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전에는 물론 비행기는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 전에도. 어떤 형태의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는 비행기. 근데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비행기는 이 속도라든지 항속 거리라든지 아니면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무게라든지 그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미군이 그때 2차 대전 당시에 쓰던 뭐 수송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뭐 속도가 뭐 시속 300km, 지금 KTX 속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비행기가. 근데 세계 2차 대전이 물론 엄청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숫자가 죽었죠. 세계 2차 대전. 그렇게 많은 인명 피해를 냈지만 인류 역사에 또 가져다 준 점이 기술의 발전이에요. 기술의 발전. 세계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제트 엔진을 개발했고 그 제트 엔진이 상용화가 되면서 제트 엔진이 프로펠러 엔진보다 당연히 엔진 출력이 좋습니다. 엔진 출력이 좋다는 말은 비행기가 엔진 출력이 좋아진다는 점은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도 있지만 이륙할 때 실어서 띄울 수 있는 힘도 훨씬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화물하고 사람을 지금 대형 항공기들 있죠. 보잉사나 에어버스에서 제작하고 있는 그런 비행기들 같은 경우에 몇백 명씩 타잖아요. 옛날에 그게 안 됐다니까. 그리고 지금은 비행기들이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횡단해서 넘어가잖아요. 옛날에 뭐 린드버그 같은 사람들이 대서양 처음 횡단할 때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이럴 때도 보면 태평양을 횡단해서 비행기가 날아간다. 불가능했어요. 뭐 혹시 영화 중에 진주만이라는 영화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비행기가 태평양을 횡단을 못 해가지고 항공모함에 실는데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에 온갖 부품들 의자들 다 떼버리고 겨우 진짜 사람하고 무기하고 연료만 가득 채워서 뜨는 정도밖에 안 됐던 거야 기술이. 근데 지금은 민간 항공기들도 거의 뭐 시속 900km 이상 가는 속도를 내고 엔진 출력이 좋으니까 점점 비행기가 커지죠. 그만큼 기술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비행기가 실어서 옮길 수 있는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항공운송도 발달하고 이 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서 항공운송이 대두됐다. 그래서 이 항공운송이 가지고 있는 최고 장점은 단 하나, 빠르다. 빠르다는 거예요. 비행기하고 배하고 비교할 수 없죠. 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하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안전해요. 실제로 사고 빈도, 사고 발생 확률을 따져보면 비행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검사도 많이 하고요. 뭐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든 화물이든 사람은 다 죽고 화물은 전손이 난다는 문제점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행기는 사고가 나면 추락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사람은 인명 피해는 뭐 불보듯 뻔하고 화물의 경우에도 다 박살이 납니다. 그렇게 뭐 떨어지는 비행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화물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경우에도 뭐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합니다만 운이 좋거나 그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선박이 나오다가 어디 뭐 항구 시설물이나 뭐 이런 데 부딪혔다.
그러면 선박만 박살나고 그 안에 실려 있는 화물이나 여객은 안전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공 운송에 대해서 뭐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고의 위험 발생률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이다. 항공 운송이 해상 운송보다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만큼 내 주먹만한 물건을 배로 실어 보냈느냐 비행기로 실어 보냈느냐를 한번 따져봅시다. 요만한 물건 때문에 컨테이너 하나 써가지고 컨테이너 요금 이거 사용료 내고 뭐 부두 사용료 내고 뭐 등등등등 해서 바다로 보내서 20 며칠 걸려서 도착하는 것보다 요 정도 되는 물건, 요만한 물건은 그냥 소포에 담아서 뭐 UPS나 페덱스 같은 그 특송업체를 통해서 비행기로 보내는 게 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화물의 크기, 그 화물의 중량, 그 화물의 성질에 따라서 꼭 배가 무조건 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건이 가볍고 물건이 작고 비싸면 비쌀수록 비행기에 싣고 물건의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보낼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박에 실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거는 뭐 기업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항공 운송은 밤에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인천공항이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여객기는 안 그런데 화물 운송기의 경우에는 뭐 새벽 2시, 새벽 3시에도 내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인천공항이라는 곳이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라 섬과 섬 사이 바다를 메워서 만든 공항이라 주변에 뭐 소음공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자유로운 편이라서 자, 뭐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선박에 같은 경우에는 뭐 한여름에 뭐 인도양을 항해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장애나 애로가 있기 때문에 계절을 좀 탑니다만 계절 뭐 태풍도 있고 근데 비행기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적죠. 그런 영향들이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 운송이 사용되어지는데 항공 운송에 사용되는 운송 서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에어웨이빌 항공 화물 운송장이란 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해상 운송에서는 선하증권을 운송 서류로서 사용을 하는데 이 선하증권과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과 항공 운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웨이빌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에어웨이빌은 권리증권이 아닙니다. 권리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서류고 그래서 저 서류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물품의 정당한 권리권자이며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에서 화물을 건너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하증권 원본이 있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간섭이 뭐였어요? 우리가 무역 대금 결제를 할 때 신용장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하한어음이라고 했죠. 한어음과 선하증권을 묶어서 은행에 매입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대금 결제를 받아야만 대금 결제를 해야만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해야만 선하증권을 건네주는 방식으로서 이용이 가능했는데 근데 항공운송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미국으로 보낸다 치면 이게 한 12시간이면 가요. 비행기 뜨면 바로 내립니다. 어제 비행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서류를 들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은행을 찾아가서 한어음과 에어웨이비를 내민다라고 치면 그때쯤에는 벌써 미국에 비행기가 도착해 있다 이거죠. 뭐 서류를 유통하고 자시고 할 그게 없어요. 비행기는 뜨자마자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운송 서류는 일종의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택배 보낼 때 그 택배 송장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반드시 에어웨이빌이 있어야만 물품을 찾을 수 있거나 에어웨이빌이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서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어웨이빌이 택배 송장처럼 택배 송장에도 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적혀 있죠. 에어웨이빌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한테 줘요. 물품을 줍니다. 받는 사람한테 그냥 물품 준다고 항공운송사가.
그러면 이거 뭐 하한어음을 쓴다든지 신용장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게 곤란합니다. 물론 에어웨이비를 쓰더라도 신용장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거는 이걸 뭐 한어음을 통해서 뭐 대금 결제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상대방이 못 믿어서 신용장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에어웨이비를 쓰면 이게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해져서 좀 뭐 송금 방식을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웨이비는 권리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항공운송 계약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고 운송 계약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운송 서류인 것은 변함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실제로 에어웨이빌이 사용을 되는데, 여기 보면 왼쪽에 항공회사가 있고 오른쪽에 화물을 보내는 송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혼재업자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저 사람이 복합운송 주선인 내지는 운송 주선인, 프라이트 포더 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한항공이 됐든 아시아나항공이 됐든 하루에도 그게 뭐 목적지가 다를지언정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하루에도 수십 편의 비행기가 뜹니다. 그러면 이게 항공사들이 뭐가 어렵냐면 실제로 직접 하주들을 컨택을 해가지고 화물을 받아서 뭐 항공운송 컨테이너에 넣고 뭐 이거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업무량이 많아져요. 하루에도 여러 척의 여러 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 때문에 선박의 경우에는 직접 합니다. 선박의 경우에는 해운 회사들이 그만큼 이게 이제 조직도 크고, 그리고 뭐 여러 척의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만큼 규모가 큰 거겠지만, 그 직접 해상 운송 계약 체결하고 운송물 수배해가지고 적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항공 회사들은 너무 빠르잖아요. 회전이. 열몇 시간 만에 목적지 도착하고 거기 또 비행기 점검하고 바로 화물 또 실어서 또 다시 뜨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항공 운송 회사들이 직접 하주들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대리인을 세웁니다. 항공 운송 대리점, 항공 운송 대리점업 대리인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세워서 얘네들이 직접 하주하고 컨택을 합니다. 물론 이 기업이 규모가 엄청나거나 물동량이 엄청 많으면 항공회사하고 직접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 거의 대부분은 혼재업자라고 하고 있는 항공화물 운송 대리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여객도 타지만 보통 이제 비행기 밑에 부분, 동체 아랫부분에 이제 화물을 싣는데, 물론 화물 전용기도 있고, 근데 이제 여객과 화물이 이제 혼용되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여객이 타고 밑에 화물이 실리는데, 그 여객이 갖고 타는 수화물은 저 구석에 일부에 이제 넣어두는 거고, 그 앞부분 대부분은 항공 운송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 비행기를 운영하는 항공사 입장에서 훨씬 수익이 좋습니다. 항공 화물 운송하는 게 훨씬 이득이 돼요. 사람은 타면 뭐 컴플레인도 많고요. 밥도 줘야 되고요. 물도 줘야 되고 음료수도 줘야 되고 술도 줘야 되고. 근데 화물은 일단 태우면 가만히 있습니다. 밥 안 줘도 되고 물 안 줘도 되고, 그죠?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자세한 설명 안 하도 상식적으로 항공 회사들이 사람 실어 나르는 것보다 화물 실어 나르는 게 더 돈이 된다 이거예요. 더 핵심적인 사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공사들이 자신의 이제 그 기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스페이스 전체를 줍니다. 네가 이거 알아서 채워. 그러면 이 운송 대리점에서 각 하주들하고 이제 컨택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뭐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럼 이제 그것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받아서 컨테이너, 항공 컨테이너에 해서 비행기에 싣고 운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송하인하고 이 항공운송 주선을 하는 혼재업자하고 사이에서 발행되는 에어웨이비를 하우스 에어웨이비라고 하고요. 항공사와 저런 혼재업자 내지는 운송 대리 역할을 하는 항공운송 대리인들하고의 발행되는 에어웨이비를 마스터 에어웨이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해상보험입니다. 해상보험은 크게 이제 화물에 대한 보험과 선박에 대한 보험, 선박보험으로 나뉩니다. 화물에 대한 보험은 이제 적화보험, 카고 인슈런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박에 대한 보험은 헐 인슈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헐이 우리말에는 놀랄 때 쓰는 말이지만 영어 단어로서의 뜻은 선체를 의미해요. 배 동체, 그거를 이제 선체, 그걸 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이티브한테 들어봐도 거의 그 발음 비슷해요. EPL 좋아하는 친구들은 헐시티라는 도시 있어요.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박보험을 의미하고 화물보험은 이제 카고 인슈런스라고 하는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거나 크게 상관없이 쓰여 있습니다. 요 사용되는 한자가 달라서 뭐 이렇게 쓴다. 영어로는 그냥 카고 인슈런스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게 이제 일종의 해상보험인데 이 해상보험은 또 크게 분류를 해보면 해상보험이란 거는 이제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손해보험 일종.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험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보험이고 다 똑같은 보험회사라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보험은 크게 나눠봤을 때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이 있고요. 삼성화재가 있어요. 그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을 다루는 회사고 삼성화재는 손해보험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거기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리라든지 논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판이하게 다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험회사들도 영업하는 방식이나 보험 상품이나 보험료 산정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생명보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암보험이라든지 종신보험이라든지 실비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명보험에 해당이 되고 손해보험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선박, 화물, 뭐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보험이 보통 화재보험, 집에 불 났을 때 이런 것들이 손해보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보험은 손해보험 중에서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상보험 그리고 그 해상보험도 화물에 대한 적화보험과 선박에 대한 선박보험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상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와 용어가 나올 수 있는데 뭐 다 하기엔 좀 뭐 그렇고 오늘은 이제 핵심되는 몇 가지 단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그러면 그것을 이제 보험자라고 합니다. 인슈어러, 어슈어러, 언더라이터 이렇게 부르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뭐 메리츠, DB, 동부화재는 DB로 바뀌었죠. DB,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보험자의 역할이 해당이 되는 거고 보험 계약을 인수해서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리고 반대편에 내가 보험 계약 체결해가지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탈 사람, 그런 사람들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insured, assured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논외로 실제로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보험 계약자라고 해서 policy holder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보험 계약에서는 보험 계약자가 곧 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의미하는데 다른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이게 손해보험은 아니라 생명보험에 해당되는 경우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실비보험 든 친구들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는 실비보험은 여러분들이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보통 부모님이 들어주시고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가죠. 예, 그건 뭐예요? 보험 계약자가 여러분 부모님, 피보험자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나뉘는 거죠. 나중에 회사 취업해가지고 내가 직접 돈 벌기 시작해서 내가 직접 보험 계약 체결하면 그때야 비로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나뉘는 경우를 우리 무역에서도 이미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어디서? 인커텀스에서. CIF하고 CIP 경우. 거기서는 CIF, CIP에서는 뭐라 그랬죠?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험자하고 만나서 보험 계약서 쓰는 사람은 매도인입니다. 하지만 CIF나 CIP나 뭐 물품을 본선에 선적을 하든지 아니면 운송인한테 전달하면 위험에 대한 책임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해상 운송 도중에 운송 도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 목적물이 손상이 발생했다. 그럼 보험금이 나올 텐데 그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매도인이 아니야. 이미 난 물건 넘기고 말았거든. 매수인이 받아갑니다. 그러면 CIF나 CIP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매도인이 되고요. 피보험자가 매수인이 되는 그런 식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밑에 뭐 보험 대리상, 보험 중개인 있는데 이거는 에이전트와 브로커입니다. 보험 대리상은 에이전트예요. 보험자를 대신해서 어떤 사업 계약의 체결을 한다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전트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예인 매니저 생각해 보면 돼요. 연예인 매니저라든지 뭐 아니면 운동선수에 대한 운동선수 매니저 하는 사람들, 에이전트 하는 사람들 계약 체결해 가지고 뭐 보통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나 뭐 영국 저 유럽 축구에 보면은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좋은 팀에 가고 좋은 계약을 따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보험을 위해서 이제 중간에서 대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밑에 보험 중개인은 인슈어런스 브로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서 보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보험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는 에이전트는 보통 어떤 특정한 주체를 위해서 일을 해요. 연예인이면 연예인, 운동선수면 운동선수, 보험회사면 보험회사 이런 식으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중개인은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중개인이 복덕방입니다. 복덕방. 공인중개사. 누구예요? 집이나 땅, 건물을 팔 사람과 집이나 땅, 건물을 살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 그래서 에이전트는 보통 한 사람,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에이전트 비를 받는데 브로커는 양쪽으로부터 받아요. 양쪽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험이란 게 뭐 지금 요번 학기에 제가 해상보험론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해상보험이란 게 되게 난해하고 까다롭고 오래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로이드나 이런 데 가보면 보험 계약의 내용이나 보험 조건이나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실제 보험자와 보험을 필요로 하는 보험 계약자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브로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상보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